됐답니다. 지그차게 한번 시켜보게요. 네, 천부, 하늘이 부여한 이런 뜻이죠. 하늘이 부여한 인간으로서의 권리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천부 인권 앞에는 항상 따라다니는 말이 하나 있어요. 천부 인권 앞에 불가침에 이 말이 항상 따라다니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하늘이 준 인간으로서의 권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같은 말로 자연, 즉 신이 준 권리에서 자연권 또는 자연법 사상이라고도 해요. 자연권 사상 또는 자연법 사상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적인 거죠.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영구불변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외 이런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절대적이에요. 그러면 이 절대적이라는 말을 다양하게 또 표현해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는데, 자, 이 천부인권 사상은요, 절대적이면서 국가가 있건 간에 그러니까 국가를 초월해서 인정되는 권리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초국가적 권리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절대적이면서 초국가적이면서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이건 당연히 보장되는 거예요. 명문의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이건 당연히 보장돼야 된다고. 이걸 포괄적이라는 말을 써요. 포괄적. 그래서 천부 인권 사상은요, 절대적이고 초국가적이고 포괄적인 기본권이에요. 그런데 천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나라마다 법을 다르게 제정을 해요. 여러분, 농경사회법하고 유목사회법은 같을 수가 없겠죠. 정착생활을 하는 농경민의 법하고 이동생활을 하는 유목민의 규범법하고는 같을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농경사회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법을 만들고, 유목사회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따로 법을 만든다고요. 그게 바로 실정법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시대에 따라서 다르고 또 나라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인 권리가 실정권이에요. 상대적이면서 그 다음에 국가가 있냐없냐를 묻지 않고 초국가적인 게 아니라 국가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건 한 국가 내에서만 인정되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이면서 한 국가 내 기본권이면서, 그리고 법으로 정해놓은 것만 개별적으로 보장되는 거예요. 법으로 열거해 놓은 것만 보장되는 거예요. 이걸 상대적 한 국가 내 개별적 열거적 기본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같이 묶어서 정리해 두셔야 돼요. 천부인권 즉 자연권 사상은 절대적이고 초국가적이고 포괄적인 기본권이요, 상대적이며 실정법 사상은 상대적이며 한 국가 내 기본권이며 개별적 열거적인 기본권에 해당이 된다. 자, 일단 이렇게 개념적으로 정리했으면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이걸 어떻게 만드냐면, 그러면 여기에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 이걸 가지고 헌법과 연결을 시켜서 출제를 하고 있어요. 또 최근의 트렌드가 이쪽으로 바뀌어지고 있으니까 이것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천부인권, 자연권에 해당되는 것.
절대적인 기본권이고 초국가적이고 헌법에 없더라도 당연히 보장되는 권리, 포괄적인 기본권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헌법 10조에 뭐가 있어요? 인간의 존엄과 가치권이 있겠죠. 이거 국가가 이끌었건 절대적인 거죠. 시간, 공간을 초월하죠. 그 다음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보장될 것 두 가지가 있었죠. 자유권하고 평등권이었죠. 그 다음에 우리 헌법에 보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연결시켜서 또 하나 권리를 소개해 놓고 있었죠. 우리 헌법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다. 행복 추구권. 이게 미국에서 처음에 등장한 건데 이게 우리나라도 80년에 도입이 됐죠. 요 네 가지가 천부인권 사상에 의한 기본권이에요. 자연법 사상에 의한 기본권이에요. 절대적인 기본권이에요. 초국가적인 기본권이에요. 포괄적인 기본권이에요. 헌법에 없더라도 당연히 보장되는 기본권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요. 이걸 제한 나머지는 헌법에 없으면 보장 안 해줘요. 법에 없으면 보장 안 해줘. 법에 규정된 것만 보장해 주는 거예요. 상대적이고 한 국가 내에서만 인정되고 개별적이고 열교적인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이제? 참정권 나라마다 다르죠. 나라마다 다르죠. 나라마다 다르죠.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또 뭐가 있을까? 우리 헌법에 이 정도밖에 없죠? 나중에 헌법 시간에 또 자세히 공부합니다. 참정권 3개밖에 없어요. 헌법 시간에 공부할 거고 청구권 5개밖에 없어요. 사회권 12개밖에 없어요. 이것만 보장해줘요. 이걸 우리는 상대적 한 국가 내 개별적 열거적 기본권인 실정권 사상 또는 실정법 사상에 의해서 보장되는 기본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의 문제를 이렇게 되더라고요. 다음 보기 중 초국가적 기본권에 해당되는 걸 있는 대로 고르죠. 기업, 인간의 존엄과 가치권, 니은, 참정권, 디귿, 자유권, 리을, 청구권, 미음, 평등권, 시옷, 사회권, 이응, 행복추구권 이렇게 보기를 준다고. 그럼 초국가적 기본권이라고 했으니까 뭐만 고르면 되는 거예요? 이 4개만 고르면 되는 거예요. 또는 이걸 가지고 출제를 했더라고요. 한 국가 내 기본권. 한 국가 내 기본권. 있는 대로 고르죠. 이것만 고르면 되는 거야. 됐죠? 그런데 참정권이라고 직접 주기도 하지만 우리 헌법에는 참정권 3가지가 있잖아요. 국민투표권, 공무단임권, 선거권. 이걸로 제시하기도 해요. 청구도 5개 있잖아요. 청원권, 재판 청구권, 형사보상 청구권, 국가배상 청구권, 국가구조 청구권. 이게 5가지가 있잖아요. 나중에 다시 헌법 시간에 다시 합시다. 헌법 시간에 다시 하기로 하고. 자, 이러한 천부인권사상, 불가침의 천부인권사상을 사상적 기초로 해서 국가는 자연 발생이 되는 게 아니라 천부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천부인권사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게 국가라는 거예요. 다시. 국가는 왜 만들어졌어요? 천부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연 발생적이 아니라 인위적인 계약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그래서 이 사회계약서를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이 영국의 토마스 홉스고 그 뒤를 이어서 로크가 여기에 대해서 발전시키고 루소도 여기에 동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사람의 사회계약론, 요걸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기억해야 되는데 지금 공통점 하나 나왔네요. 사회계약론자 이 세 사람은 모두
천부인권 사상을 보장하자는 겁니다. 천부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회문학 과목을 공부하다 보면은요, 개인과 사회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하냐에 관한 논쟁이 있어요. 사회보다 개인이 더 중요하지?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아니야, 개인도 결국은 사회 안에서 존재하는 거니까 사회가 더 중요해. 이렇게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보다 개인을 중요시하다고 그런 입장을 사회는 그냥 이름만 있는 거야 명목론이라고 불러요. 사회 명목론. 그런가 하면 아니야, 개인보다 중요한 건 사회야. 그리고 사회는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생명체처럼 존재해. 이게 사회 실제론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회문화편에서 공부할 때 사회 명목론, 사회 실제론 이 두 가지로 논쟁이 이루어지는데, 사회계약서는 사회 명목론에 해당될까요? 사회 실제론에 해당될까요? 사회 명목론이겠죠. 천부인권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 개인의 인권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을 중시하는 거예요? 사회를 중시하는 거예요? 개인을 중시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사회계약서는 바로 사회 실제론이다, 명목론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회 명목론이라고. 가장 대표적인 사회 명목론이 사회계약서래요. 이것은 사회문화편에 가서 다시 한번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사회 명목론과 대립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회 실제론이 있는데, 이 사회 실제론은 나중에 사회문화 시간을 공부합시다. 자, 그럼 이제 토마스 홉스로 갑시다. 이 사회계약설이 처음에 등장하게 된 계기가, 홉스가 책을 하나 써요. 그 책 이름이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이에요. 리바이어던 들어보셨나요? 리바이어던. 구약성서 욥기에 나오는 바다에 사는 물고기예요. 욥기. 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구약성서 욥기에 보면 이게 나온대요. 리바이어던은 바다에 사는 주둥이가 어마어마하게 큰 물고기예요. 이 물고기가 자기보다 작은 물고기는 탁 치는 대로 잡아먹어요. 이거 바다의 폭군이야. 그 바다 속에 있는 작은 물고기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겠죠. 그러죠? 자, 이제 바다 속에 있는 리바이어던이 이제 우리 사회로 한번 비유를 해보자고. 사회에 조폭이 하나 있어. 힘도 세고, 아주 난폭한 그런 조폭이 있어. 그럼, 만약에 국가라는 울타리, 보호 울타리가 없다면,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홉스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연상태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자연상태는 홉스나 여러분이나 나나 경험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홉스도 이미 태어나니까 영국이라는 국가의 구성원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홉스는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에서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를 가정을 하는 거야. 그 가정 상태를 뭐라고? 자연 상태. 그러니까 국가가 성립되기 이전의 상태, 자연 상태로 가정을 해요. 그래서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는 힘이 곧 정입니다. 힘이 지배해요. 그러니까 리바이어던이 닥치는 거 힘없는 사람 다 잡아먹는 거야. 그래서 홉스의 표현에 의하면 자연 상태는 뭐다?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 그러면 그 투쟁 상태에 대한 그 근거가 뭘까? 홉스의 인성론은 성학설이죠.
서각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존재래요. 왜냐하면 인간같이 이기적인 존재가 없답니다. 인간이야말로 가장 이기적인 존재래요. 그래서 악하대. 그 유명한 일화, 제가 자주 인용하는 일화인데, 홉스가 친구랑 같이 공원을 산책하는데 그 허름하게 생긴 거지 할머니가 온 거야. 거지 할머니가 와서 며칠 굶었습니다. 밥 한 끼 사 먹게 돈 좀 주세요 하는 거야. 뭐 홉스는 번쩍한테 해버립니다. 왜?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이라고, 이기적인 존재라고 홉스가 항상 주장했으니까 가는 거야. 근데 친구가 동전을 줘요. 근데 홉스가 그걸 봤다고. 그러니까 홉스는 그 거지 노파를 그냥 번둥번둥 하는데 친구가 그 거지 노파에게 돌을 주고 간다고. 같이 한참 가다가 홉스가 갑자기 뒤돌아서서 그 할머니한테 가요. 거지 노파한테 가가지고 친구하고 똑같이 동전을 주고 다시 옵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깜짝 놀랐지. 야, 너가 말하는 지극히 이기적인 동물이 인간이라는데 너 같은 이기적인 새끼가 왜 돈을 주고 오냐? 유명한 홉스의 말이 있죠. 너는 돈 주고 왔는데 나는 그냥 가려니까 내 마음이 아프잖아. 그래서 나도 돈 주고 왔어. 내 마음 편하려고 돈 주고 온 것이지 할머니가 불쌍해서 돈 준 게 아니야. 얼마나 이기적이냐고요, 우리 인간이. 불우유토끼 성검하면서 왜 이름을 밝히냐고요. 이기적이니까 그래. 불우유 성경 많이 할수록 이름이 크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부처가 뭐라고 했어요? 부처 석가모니가 무주상보시, 이웃에게 도움을 줬다 하더라도 도움을 주었다는 생각마저 버려라. 예수의 가르침은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게 다 성인들의 가르침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성인들도 우리 인간을 악한 존재로 본 거야. 악한 존재로 본 거라고요. 홉스도 이기적인 존재. 그래서 악한 거야. 그러니까 싸움을 하는 거지. 그럼 이런 투쟁 상태에서는 천부인권이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천부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사회 계약을 통해서 국가를 만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투쟁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계약 당사자는 누구일까? 계약이 있으면 당사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죠? 군주와 인민들이 계약했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뭐냐면 리바이어던이라는, 이게 이제 절대 군주죠. 이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절대 군주잖아요. 그 밑에 이제 백성들이 있잖아요. 이 리바이어던 밑에 엄청난 이 백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백성들이 모이는 거야. 야, 그냥 잡혀먹느니 우리가 우리의 모든 권리를 당신한테 줄 테니까 당신이 그 권리를 우리를 위해서 써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써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부 인권, 이걸 모두 얘한테 전부 다 맡기자.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니까 맡기고 우리가 살 길을 찾아보자. 이거예요. 정말 단순한 생각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회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야? 사회계약의 당사자는 인민들 간에 계약을 한 거야. 그냥 을들끼리 계약을 한 거야. 을들끼리 계약해가지고 갑한테 당신이 알아서 해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런 식이라고. 조금 더 나가서, 이게 비교하면서 나갑시다. 그래서 조금 더 나갈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로크는 홉스의 사상을 딱 보더니 새로운 책을 통해서 투쟁 상태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자연 상태는, 국가 성립도 이전의 자연 상태는 투쟁 상태만 있는 게 아니라 투쟁과
평화도 같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성론은 어떻게 본 거야, 그러면? 인성론은요, 로크는요, 인간의 본성을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걸로 봐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는 선한지도 악한지도 모른대요. 그냥 백지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선한 사람이 될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홉스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존재였죠. 근데 로크는 아니야. 악한 존재는 아니야. 태어나고 나서 악한 존재가 될 수도 있고 선한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이걸 학문적으로는 성무 선악설이라고 하고 로크의 표현에 의하면 이게 백지론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은 투쟁을 좋아할 것이고 착한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은 평화를 추구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평화는 완전한 평화예요? 불완전한 평화예요? 이건 불완전한 평화라고. 그럼 왜 이런 불완전한 평화가 나타날까? 그럼 나중에 소개할게요. 그냥 간단히 듣기만 하세요. 인간의 욕심, 탐욕 때문이래요. 탐욕. 인간의 탐욕. 인간의 어떤 물질을 많이 소유하려는, 그래서 이 불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고 이 투쟁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여기다 쓸까요? 탐욕 때문이에요. 탐욕 때문에 쌈박질을 하고 그래서 평화가 깨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불완전한 평화를 극복해야겠죠. 이 불완전한 평화 극복해야겠죠. 그게 바로 사회계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홉스하고 다른 것이 이때 사회계약은 이거예요. 홉스는 백성들 간에 계약을 해가지고 우리 전부 우리의 생명권, 우리의 재산권, 우리의 자유권 전부 맡기자 그랬잖아요. 로크는 전부 맡기면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계약 당사자로 군주하고 계약을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만, 우리 천부 인권 중에 일부만 맡기고 나머지는 맡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주가 잘못하면, 계약 어기면 군주 몰아낼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주 획기적인 주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군주와 인민들 간의 사회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저항권이 인정돼야 안 돼요. 군주에게 대들면 안 된다고. 왜? 사회 계약을 통해서 전부 양도했거든. 자, 이 인민들 간의 사회 계약을 통해서 천부 인권을 전부 양도했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전부 양도설이라고 해요. 뭘 전부 양도했다? 천부 인권을. 천부 인권을 전부 양도했어요. 여기에서는 전부 양도가 아니라 일부만 양도한다. 일부 양도설. 그래서 차이점이 나타나네요. 전부 양도냐, 일부 양도냐. 그렇기 때문에 군주하고 인민들 간에 계약을 했으니까 만약에 군주가 계약을 어기면 군주를 몰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저항권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저항권이란 군주를 쫓아낼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군주를 쫓아내고 새로운 정부, 새로운 군주를 세울 수 있는 권리 이걸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항권이 인정이 안 되고 여기서는 권력 분립이 인정이 돼야 안 돼요. 권력 분립이 인정이 안 된다고. 따라서 결국은 절대 군주제가를 옹호하게 되는 겁니다.
이미 아까 공부했었죠? 군주 주권론을 주장한 사람이 바로 절대 군주제를 옹호한다. 군주 주권. 근데 이 군주 주권은 왕권 신수설이야, 왕권 미수설이야? 왕권 미수설. 자꾸 연습해야 돼요. 왕권 미수설에 바탕을 두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로크로 오면 권력 분립 인정하죠? 권력 분립은 이권 분립이죠? 그다음 로크는 권력 분립을 인정하면서 절대 군주가 아니라 헌법에 입각한 군주제를 주장해요. 입헌 군주제를 주장합니다. 헌법에 입각해서 군주를 인정하는. 그래서 이 입헌 군주제에 의해서 의원 내각제가 성립하죠. 영국식 의원 내각제. 국민 주권을 바탕으로 나라 주인은 국민이고 헌법에 의해서 군주를 두는 거예요. 헌법에 의해서 군주를 임명하는 것이다. 이 두 사람은 이제 영국 사람이고 프랑스의 이제 장자크 루소는 이들과는 전혀 다른 주장을 하죠. 자연 상태야말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평화가 있는 상태. 와, 대단하네. 자연 상태야말로 국가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이때야말로 인간이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대요. 그럼 사회개혁할 필요가 없잖아. 그런데 이게 깨지게 된대요. 자유와 평화가 안 깨지면 계약이 필요 없잖아요. 근데 이게 깨지니까 계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깨지느냐? 이게 깨지는 이유가 사유재산제 때문에 이렇게 합시다. 사유재산제도 때문에 자유와 평화가 깨진대요. 사유재산이 뭔지는 아시죠? 네 것, 내 것 따지는 거야. 결혼도 결국은 사유재산제에 의해서 나온 거죠. 네 것, 내 것. 이게 결혼이잖아요. 너는 내 것, 이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유재산제 때문에 사회적 평화, 자유가 깨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성론과 연결시키면 서양 사람 치고는 좀 드물게 성선설을 주장한 사람이 누수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착하대요. 태어날 때부터 착하기 때문에 국가가 없더라도 우리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자연스럽게 자유와 평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이 착한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도 요거 사유재산제도 때문에 사회가 혼란하다는 거죠. 사유재산제 때문에 사회가 혼란하니까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계약을 통해서 국가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럼 이때 계약 당사자가 있어야겠죠. 역시 계약 당사자는 인민들 간에 계약을 하는 거래요. 그런데 여기서 누쏘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이 인민들이 여기 홉스가 주장하는 인민들하고 성격이 달라요.
이 인민들은요, 일반 의지를 가지고 있대. 일반 의지를 추구한대요. 이 일반 의지라는 말이 루소도 에밀이라는 책에서 이 말을 써놓고도 자세한 설명이 없어. 그래서 이 공부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일반 의지가 뭐야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 우리 시험을 치르는 수준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공통된 행복, 사회적으로 추구하는 모든 이들의 행복, 간단히 얘기하면 공공선입니다. 일반은 즉 공공선을 추구하기 때문에 인간은 선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민들 간의 사회계약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되느냐. 지금 홉스는 절대군주제죠. 로크는 입헌군주제잖아요. 근데 루소는요, 군주제 자체를 거부해요. 군주제 자체를 거부하는데, 그러니까 이 저항권, 이거 의미 없어요. 권력 분립도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군주제를 거부하면서 직접민주제를 주장해요. 직접민주제가 뭔지 아시죠?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런데 루소가 얘기하는 이 직접민주제는 뭐냐면 소농의, 그러니까 농사를 조금씩 짓는 사람들이죠. 그냥 자기 먹을 만큼만 농사 짓는 거야. 소농의 직접민주제인데, 소농의 직접민주제, 표현하기가 좀 애매하네. 소농의 소박함. 그러니까 작은이죠. 작은 공동체. 소농의 작은 공동체로서의 직접민주제예요. 막 대규모 공동체가 아니라 소규모 공동체라고. 그래야만이 직접민주제가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작은 규모의 농사 짓는 사람끼리 모여서 작은 공동체를 만드는 게 바로 이 직접민주제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노자와 가깝죠. 이 사람은 노자같이 그냥 소국 과민, 조그마한 나라에서 적은 백성들끼리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이웃 나라에서 다 기울건 개가 짓건 신경 쓸 필요도 없어. 그냥 우리끼리 소박하게 살면 돼. 이거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그런 우려가 있죠. 이게 바로 루소입니다. 그럼 이제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세 사람의 공통점. 천부인권 사상을 보장받기 위해서 사회계약을 통해서 국가가 이리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게 공통점이죠. 근데 이제 나머지는 다 차이점이잖아요. 그러죠? 인성론도 다르고, 자연상태도 다르게 보고 있고, 계약의 당사자도 다르게 보고, 그 다음에 저항권이나 권력 분립도 약간 다르고, 여기에서도 이 저항권은 여기 X라고 표시되어 있고, 권력 분립도 X라고 표시되어 있고, 여기도 X라고 해놨지만, 엄밀한 의미로 하면 이건 X가 아니라 저항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저항권 의미가 없어요. 왜? 직접민주주의인데. 권력 분립 이것도 의미가 없어요. 왜? 직접민주주의인데 무슨 권력 분립이야. 자, 이렇게 해서 사회계약론 가지고 출제 될 만한 거 다 커버가 됐고요. 다음 이제 계몽사상이죠. 계몽사상은 사회계약설과 동시대에 같이 불붙어요. 사회계약설이 개인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서 국가가 만들어져야 돼. 인위적으로 만들어져야 돼. 그래? 그럼 인위적으로 만들 때 이런 국가를 만들어야지. 이거죠. 왜냐하면 이 사회계약설이 등장했던 이 시절에는 17, 18세기는 절대군주제 국가가 성립됐을 때라고요. 그러니까 절대군주가 입법, 사법, 행정권을 다 가지고 절대 권력을 누리니까, 그리고 신분제가 존재했던 사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계몽사상은 뭐냐면
인간은 이성적 존재라는 걸 전제로 해요. 즉,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을 강조하면서 인간의 합리적 이성을 통해서 보니까 이게 잘못된 것이 너무 많은 거야.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신분제라고요. 신분제. 그래서 절대 국가의 구제도, 앙샹 레즘,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신분제도죠. 이걸 타파하고 없애버리고, 신분제도 없애고, 자유로운 사회를 건설할 것을 목표로 하는 게 바로 계몽사상이라고. 그러니까 계몽사상은 어떤 사회를 원한다? 인간의 이성을 바탕으로 하는 자유로운 사회예요. 인간의 이성을 바탕으로 하는 자유로운 사회라고요. 여기 대표인 학자가 이제 홉스는 여기 해당되지 않죠? 홉스는 절대 국가를 타파하자고 하는, 절대 국가를 옹호했으니까. 그러죠? 하여튼 이제 노크라든가 누수라든가, 등등의 당시 계몽사상들에 의해서 시민혁명이 일어나는데, 이 시민혁명은 이제 이렇게 정리돼요. 세계 3대 시민혁명으로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시민혁명이 일어난 나라는 3나라밖에 없어요. 3나라. 이게 제일 빠른 나라가 영국의 명예혁명. 그 영국의 명예혁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문서가 있어요. 명예혁명이 완성되면서 만들어진 문서가 권리장려제예요. 이 권리장려에 의해서 국왕은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다. 이게 명문화돼요. 그러니까 국왕은 군림하는데 통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 국왕의 권한은 줄이고 대신에 입법 권한, 로크가 강조하는 입법권이라고 그랬잖아요. 입법권을 강화합니다. 의회의 권한을 강화해요. 자, 다시 영국의 명예혁명 1688년입니다. 1688년. 연도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17세기 말이죠. 17세기 말에 영국의 명예혁명을 통해서 권리장전이라는 문서가 만들어지고 이 문서의 핵심은 국왕은 군림하지만 통치는 하지 않는다. 즉 국왕의 권한을 줄이면서 의회의 권한을 강화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입헌군주제에 의한 입헌군주제가 확립되면서 의원내각제가 또한 확립이 되는 거예요. 입헌군주제가 확립되고 의원내각제가 확립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미국에서 독립전쟁이 일어나고 독립선언문이 만들어지고 이 독립선언문에서 세계 최초로 행복 추구권을 명문화했다는 거 하나 정도 기억해 두세요. 세계 최초로 행복 추구권 이게 명문화됐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입헌군주제가 확립된 게 아니라 민주공화제가 확립이 돼요. 역사가 짧잖아요. 그래서 민주공화제가 확립이 되면서
대통령제 정부 형태가 확립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프랑스죠. 인권선언서에서 세 가지 이점을 추구하죠. 자유, 평등, 박애라고 잘못 알고 있는 분이 많아요. 형제입니다. 자유, 평등, 형제를 이념으로 해서 확립이 되고, 프랑스의 정부 형태는 좀 특이하죠. 프랑스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가 결합이 된 이원, 집정부제가 확립이 됩니다. 이것도 정부 형태 공부할 때 다시 한번 언급이 될 거고요. 자, 시민혁명을 일으킨 주체가 누구예요? 당연히 시민계급이죠. 영어로는 부르주아. 부르주아, 시민. 근데 이 시민계급이 산업혁명을 성공시킨 이후 요가를 성공시키죠. 산업혁명을 성공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민혁명이 빠른 나라일수록 산업혁명이 빨라요. 산업혁명이 가장 빠른 나라가 어디예요? 영국이에요. 그 다음에 미국이고, 그 다음 프랑스라고. 산업혁명 하면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산업혁명 자체가 손으로 만드는 걸 기계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진규기관도 만들어지고, 물로 에너지를 얻었던 것은 이제 장작으로 에너지를 얻었던 걸 석유나 석탄 가지고 에너지를 얻잖아요. 이게 산업혁명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를 통해서 시민계급은 주머니가 넉넉해진다고요. 주머니가 넉넉해지면 목에 힘 들어가죠? 네? 주머니가 넉넉해지면 목에 힘 들어가. 언젠가 TV 보는데 어떤 식당 아주머니하고 인터뷰하는데 그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식당 아줌마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집에 단체 손님이 많이 오는데요. 누가 밥값 내고 술값 내는지는 저는 100% 맞춘대. 그러니까 이제 기자가 물어봐요. 그걸 어떻게 관상을 보고 그걸 어떻게 다 맞춰요? 관상 볼 필요도 없어요. 그날 목소리 제일 큰 사람이 돈 내요. 그러더라고. 말 되잖아요. 그날 밥값 내고 술값 내는 사람이 말이 많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시민혁명 성공시키고 산업혁명 성공시킨 이 시민계급 부르주아도 이제 돈이 생기니까 목에 힘이 들어간다고. 이것 좀 해줘, 저것 좀 해줘. 이게 이제 요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요구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경제적 자유를 요구해요. 이 경제적 자유를 요구하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 확립으로 가는 거야. 자본주의. 그 다음에 정치적 자유도 요구해요. 그게 바로 근대 민주주의 확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민주주의는 한계가 있어요.
그게 뭐였어요? 이들에게는 선거권이 안 줘지는 거예요. 왜? 재산세 안 내니까. 너네 국가에서 돈 안 내, 세금 안 내는데 뭐로, 국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참여권 확대 운동이 일어나죠. 그 대표적인 게, 이게 차티스트라는 게 뭐냐면 차트 아시죠? 헌장, 인민헌장, 피플스 차트. 그 피플스 차트 인민헌장 안에 있는 그 내용 중에 여성, 농민, 노동자에게도 선거권을 주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이걸 피켓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걸 들고 차트를 들고 우리에게도 선거권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차티스트 운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참정권 확대 운동이죠. 근데 이게 100년 걸쳐서 일어납니다. 100년, 1828년에 시작해가지고 1928년에 여자, 노동자, 농민에게도 선거권이 주어져요. 그래서 100년 싸움 끝에 결국 (20세기에) 와가지고 보통선거를 실시해요. 최초로 보통선거를 실시한 나라가 뉴질랜드래요. 이게 교과서에는 안 나오는데 공무원 임용시험에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있어요. 우리나라는 영국이 몇 년이야? 아까 1928년. 우리 한국은 몇 년이야? 1948년이죠? 1948년 5월 10일 50 총선 전 국회의원 뽑을 때. 그리고 이 보통선거 실시함으로써 드디어 현대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 매스 데모크라시, 대중민주주의가 확립이 돼요. 자, 우리 교과서 26쪽, 27쪽, 28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표 하나로 완성시켰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복습하고 다음 시간에 복습하고 이어서 진도 나갈게요.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